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때 애 찾겠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전국 팔도를 다 뒤져도 우리 애가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거슬런지 살아있기는 한지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텐데. 네. 저는 부족함 하나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서 묘한 동질감 같은 걸 느꼈죠. 나랑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요즘에는 DNA 센터에 유전자 등록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유전자를 등록해 놓으면은 자식이 부모를 찾기 위해 유전자를 등록할 경우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세상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분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유전자를 등록하면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거였습니다. 순간 나도 거기 찾아가서 등록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고아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땐 집도 부모님도 다 있었습니다. 남들처럼요. 아마 한 7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아빠를 졸라 유람선을 타러 간 날이었죠. 평소 일하느라 바쁜 아빠에게 몇 날 며칠을 졸라서 겨우 유람선을 타러 갔는데 저처럼 유람선을 타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더군요. 제 또래 애들도 많았고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유람선을 탈 수 있는 표를 끊었습니다. 저랑 한참을 같이 앉아 있었던 아빠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솜사탕을 먹으며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고 불안한 마음에 저는 화장실 쪽으로 가게 됐죠. 화장실 앞에 가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빠의 얼굴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다 거기가 거기 같고 원래 제가 있던 곳이 어딘지 못 찾겠더라고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빠를 잃어버린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바로 후회를 했죠. 아빠 말대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걸 하고요. 하지만 그 넓은 곳에서 저 혼자 아빠를 찾는 건 무리였죠. 아무리 찾아도 아빠가 안 보이더군요. 아빠를 못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아빠가 날 버리고 간 건가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꼬마야, 너 여기서 뭐해?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혼자 있는 절 보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요. 아빠 잃어버렸어? 아니 어디서? 아까요.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아빠가 안 와요. 엄마는? 여기 아빠랑만 왔어? 네, 엄마 없어요. 엄마는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제 말에 아줌마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아마도 그 아줌마는 아빠가 절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지 말라면서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빠 이름은 알아? 집 전화번호는? 어디 살아?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자 아줌마는 제 팔뚝과 목적을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미아방종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게 있는지 본 것 같아요. 아줌마는 제 손을 잡고 곤란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일단 아줌마랑 같이 가자. 한참을 서 있던 아줌마는 절 보며 자신과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아빠를 찾아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줌마가 저를 데려다 준 곳은 아빠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긴 무슨 학교처럼 생긴 건물 앞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제 손을 붙잡고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 안에는 제 또래 애들이 많이 있었고 잠시 얘기 좀 하고 나올 테니 애들이랑 놀고 있으라는 아줌마의 말에 전 애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갔고 아줌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거기 있던 친구들은 절 살갑게 받아줬고 먼저 다가와서 인사도 해주고 같이 놀자고 해주더라고요. 바로 그때 건물 안 창가에서 절 이곳으로 데려왔던 아줌마가 보이더군요. 다른 아줌마랑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절 데려온 아줌마한테 흰 봉투 같은 걸 건네주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장면만은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이랑 놀고 있던 사이 그 아줌마는 사라졌죠.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됐는데 예전엔 이렇게 보육원에 애들을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아줌마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한참 놀다가 아줌마가 안 보인다는 걸 알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줌마랑 같이 있던 다른 아줌마가 우는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 어디 있냐고, 난 아빠도 있고 집도 있다고 울면서 말을 했죠. 그러나 그분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집에 보내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아빠를 찾을 때마다 원장님은 저를 지하방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제가 지하방에 다녀올 때면 몇몇 친구들은 제 등에 귀신이 붙어있는 것 같다며 절 놀리곤 했죠. 그곳에 가기 싫었던 저는 더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발 이게 악몽이라면 얼른 깨게 해달라고 남몰래 기도만 할 뿐이었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고 찾고 싶었지만 저로선 도저히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커가면서 저는 제가 보육원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보육원에서는 부모랑 집 없는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돈이라고 하더군요. 인원수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달라져서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런 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소리를 하던 보육원 친구 덕분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줌마가 흰 봉투를 받던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저는 엇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은 난 2대 때려줘야만 그날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죠. 완전 독종의 쌈딱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19살이 되면서 조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곧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싶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헷갈렸거든요. 내가 정말 아빠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아빠가 날 버린 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가 날 버린 게 맞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때부터 퇴소 이후 뭘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뒤늦게 정신 차렸다고 공부도 안 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을 나온 뒤 무작정 서울로 향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죠. 평일엔 공사장에서 일을 했고 주말엔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빠를 찾으려면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어차피 몸은 건강하니까 이 건강한 몸이라도 쓰면서 돈을 벌자 생각을 했죠. 당연히 몸은 힘들었지만 돈이 벌수록 버는 재미가 있더군요. 고시원 화장실도 없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지내다가 화장실 딸린 방으로도 옮기고 그 후 보증금 모아서 빌라 원룸으로 이사하고 하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꼈죠. 거의 매년 이사를 반복했고 모은 돈으로 조금씩 방이 넓어지고 집이 집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들을 보니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엔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택배 일을 시작했고 주말엔 백화점에서 주차요원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막상 해보니 택배 일은 시간이 자유롭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막노동과는 달리 비나 눈이 와도 할 수 있었고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 정도로 감지덕지라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였죠.
아무튼 그분과 대화를 하는 사이 차는 어느새 백화점 앞에 도착했고 저는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던 유전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저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싶더라고요. TV 보면은 유전자 검사로 잃어버린 부모를 찾고 이런 거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저도 모르게 마구 뛰었죠. 지금까지는 아빠가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 회장님 얼굴에 우리 아빠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잘 생각도 안 나는 아빠 얼굴이지만 우리 아빠도 날 버린 게 아니라 회장님처럼 지금껏 날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지 싶고 좀 더 빨리 알아보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전 택배일을 하루 휴가 내고 DNA 센터에 방문해서 곧바로 제 유전자를 등록했죠. 잃어버린 아빠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물론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아빠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센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글쎄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제가 심장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이게 꿈은 아닌지 몇 번이고 제보를 꼬집어보고 이제는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변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받은 후로 잠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아빠를 찾지 못했을까 싶고 그동안 보육원에서 힘들게 지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D-Day가 되었죠. 아침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전 내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 회장님? 주차장에서 뺨 맞고 갑질당하던 절 구해줬던 그 회장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도 나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드디어 찾으신 건가 싶은 마음에 멍하니 있는데 그분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몇 초 동안의 순간이 정말 영화 속에서 봤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절 바라보고 있던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로 다가와서는 절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절 끌어안으시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내며 울기 시작하셨죠. 그 옆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은 저희를 보며 드디어 찾았다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었다니. 절 끌어안고 우시던 아빠는 제 얼굴을 만지며 믿기지 않은 듯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바로 앞에서 아빠를 두고도 못 알아봤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빠 역시 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보고도 못 알아봤다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렇게 전 아빠와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하던 아빠는 시간이 좀 지나서야 진정이 됐는지 저에게 바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대체 어디 갔었어? 그 말에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후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자라왔는지 그런 얘기를 천천히 다 해드렸죠. 그리고 아빠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빠가 화장실을 간 게 아니고 날 버리고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했죠. 그게 말이 돼? 내가 널 왜 버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지 새끼를 버리니?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버린 적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가 날 버린 거였을까봐 평생 불안해하며 살았었는데 더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안도를 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빠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또 한 번 사과를 하셨어요. 못난 애비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고. 그리고 절 보육원에 데려다 줬던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좀 알아봐야겠다며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셨죠. 또 지난번 그 자식도 괜히 봐준 것 같다며 더는 이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말해보라고 늦었지만 아빠가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었는데 우리 집이 좀 살던 집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잘 살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계셔서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잃어버린 저 때문에 아빠 마음은 항상 구멍 뚫린 것처럼 살아오셨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았던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은 아빠가 더는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관두게 됐고, 늦게나마 대학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늙음하게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비행기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에 대한 동경이 엄청 컸거든요. 아빠는 뒤늦게 자식을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하냐며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영어를 배우며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는 제 말에 모든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리고 호주 유학 중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와이프와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저와는 달리 고기 먹고 밝은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어찌나 천사 같은지 당연한 말을 왜 입 아프게 하냐며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아버지께 자신이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해준 사람이었죠. 덕분에 저랑 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와이프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 온 집안 식구들이 걔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히 아버지는 더 그렇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마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 수 있는지, 그날 저에게 갑질하던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아빠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 이런 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행복한 꿈에서 영원히 깨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요즘이에요. 여러분들도 역시 지금 현재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아나요? 저처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이 찾아올지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